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이른바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 때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오늘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한 소리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이영렬 검사장의 경력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엄정히 조사하여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죄 선고에 대한 이영렬 전 지검장의 반응은 어땠을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들은 것처럼 대통령이 감찰 지시했고 또 검찰은 수사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무죄다. 법원의 무죄 판결의 이유는요? 일단 이영렬 전 지검장 혐의는 아시다시피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 직원에게 위법한 경력금을 주고 식사도 제공했다라는 건데요. 예. 이 검찰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 2명에게 각각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해서 1인당 109만 5천 원씩 금품을 제공한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 김영란법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고 네. 이거 이제 위배된다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음식물과 금전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일단 식대의 경우에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으로 김영란법상에서 예외로 해당하는 이 조항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격려금이 100만 원이 남는데요. 애초 김영란법 조항에는 1회 1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벌을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100만 원이니까 초과하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고 본 거라는 거죠.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제공한 사람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당 여부를 따질 문제만 남는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식대의 경우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한테 사줬으니까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 조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목이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일단 법원의 논리는 돈을 받은 법무부 간부들의 직책은 검사들이 1, 2년 주기로 전보나 겸직 이동을 하는 그런 자리고 또 이 법무부 간부들도 서울중앙지검장을 상급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검찰의 특성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들이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는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따질 경우에는 김영란법상의 어떤 상하급자 구분이라는 것은 검찰 안에서는 어디에서 무슨 직무를 맡고 있던 오로지 기수나 직급의 수위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그래서 사실상 김영란법이 특정 직종에 있어서는 이런 조항들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대목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선 검찰이 이거 항소할지 그래서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달 말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 파타가 사실상 회담 취소 의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 의회가 승인한 법안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미국 정부가 양국 간에 한쪽 편을 드는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발언에서 좀 진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진정이 안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반미 시위가 확산된다면서요?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는 분노의 날을 지금 선포한 상태고 민중봉기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 여파로 요르단의 강서안에서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로 이스라엘군과 충돌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가 발사가 돼서 무력 충돌의 전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테러가 일어난 이집트 시나이 반도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데서 테러 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지 시간 7일 오후에 시카고 도심에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200명 이상이 모여서 시위와 행진을 또 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럽연합과 이 소속 주요국들 그리고 교황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기존 해법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계속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초강수를 던진 거는 결국은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해석도 또 나오대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진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중간선거 뭐 이렇게 쭉 겨냥을 해서 공화당 주류의 주요 지지축인 이른바 뭐 기독교 복음주의자와 재력을 갖춘 유대인 집단 여기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지금 입안된 중동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의 문제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또 내비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애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목표한 바를 이루기 어렵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위한 최강수 던지기. 이게 트럼프 대통령식 협상 전략이 또 쓰이는 거군요. 그런 설명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을 초청해서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조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다시 밝혔는데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게 전작권 전환의 관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서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국방개혁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대가 돼야 하고 자군 이기주의를 좀 과감하게 버려달라 이런 주문도 같이 내놨습니다. 뭐 전시작전권 전환 얘기는 살짝 하고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자주국방, 국방개혁 이런 걸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소 희생을 통한 전쟁 종결을 완수하기 위해서 신개념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거든요. 좀 오늘 자리는 전반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자 이런 메시지에 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당연히 또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 도발과 한반도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선제 타격을 통한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좀 짝을 이루는 이런 이제 언급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안보 불안을 이유로 해서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에 불분명한 입장을 보인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이제 입장 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지만 평창 올림픽에 미국이 안 와요? 정말? 좀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후 백악관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 좀 의문이 확산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악관이 미국은 한국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좀 참가 쪽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서 좀 안심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하여간 이제 러시아가 약물 문제 때문에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처지가 된 상태에서 미국의 참가의 일정에도 이상이 생기면 그야말로 이제 흥행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좀 이런 태도를 밝혀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결국은 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정부가 오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특별점검 중간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자체 감사를 마친 이런 뭐 53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22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채용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쭉 진행을 하는 건데 이번 중간 조사를 이 결과를 보면은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0건이 넘는다. 어떤 경우들이에요? 유형별로 보면 인사위 구성이 부적절했던 경우 이런 게 500건이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채용 관련 규정이 미비한 이런 경우도 거의 450건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 외에 모집 공고 위반, 부당한 평가 기준 도입, 선발 인원 변경 이런 문제들이 쭉 드러났는데 부정행위를 지시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어떤 심각한 형태의 채용 비리도 상당수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다는 예정인데요. 또 정부는 이런 사례들 중에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를 통해서 합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의 자체 인사 규정과 관련돼 있어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제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예. 일단 지금 진행하는 현장 조사가 다 끝나야 이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전수조사 보완을 위한 합동 심층 조사라는 걸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수사 의뢰한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연말까지 채용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또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발짝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리로 채용된 사람을 채용 무효화하고 그때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람을 어떻게든 구제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이게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